오늘의 이야기는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정말 악랄한 행동을 저지른 남편을 완벽하게 복수한 특전사 출신의 한은주 장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박도연의 목소리가 엔진 소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한은주는 남편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죠.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눈에서 더 이상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어요. 도연아, 뭐 하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 상공 1,000m 높이에서 타고 있던 경비행기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아래로는 울창한 정글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주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슨 말이야? 내가 뭘 했다고? 은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태국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학원 건물 말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 담보대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도연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하는 사업이잖아. 함께라고? 웃기지 마. 너는 그냥 태권도나 가르치고 있으면 됐어.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도연이 보여준 다정함과 배려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보험금이 목적이지? 은주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특전사 출신답게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역시 군대 출신답게 눈치가 빠르네. 맞아, 보험금 15억. 그 돈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아. 도연아, 정말 이럴 거야?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주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 그 15년이 나한테는 감옥이었어. 너 같은 여자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매일 태권도 가르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여자 말이야. 도연의 말에 은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남편의 모습이 모두 가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세아는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세아가 이 모든 계획을 세웠어. 보험 설계사니까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 윤세아, 은주가 믿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 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그 모든 것이 계획된 연출이었던 거죠. 너희들이 언제부터? 2년 전부터야. 세아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 여자 곁에 있으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도연의 고백을 들으며 은주는 분노보다는 서늘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은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필 왜 여기서? 태국에서? 간단해. 한국에서 하면 수사받기 복잡하잖아. 여기 정글에서 실종되면 사고사로 처리되기 쉽거든. 게다가 찾을 수도 없을 테니까 완전 범죄야. 도연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조종사가 다시 손짓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은주야,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남자 만나. 도연이 마지막 말을 하며 은주를 밀어냈습니다. 도연아. 은주의 절규가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0m 상공에서 자유낙하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온몸을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떨어지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특전사 시절 낙하산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살아났거든요. 아래로 울창한 정글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충격을 분산시켜 줄 거야. 팔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다리를 구부려 복부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쾅, 뚝, 탁. 연달아 여러 개의 가지들이 은주의 낙하 속도를 조금씩 늦춰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나무가지에 걸린 은주는 간신히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약 10m 높이의 나무 위였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를 타고 내려온 은주는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울창한 정글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도연아, 세아야.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거야. 은주는 다친 어깨를 움켜잡으며 정글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글 속으로 들어선 은주의 첫 번째 과제는 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운 생존 기술에 따르면 사람은 물 없이 3일을 버티기 힘들거든요. 다친 몸으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왼쪽 어깨가 계속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오히려 이 고통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을 보며 은주는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뭇가지가 상처난 팔과 다리를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는 순간 절망이 몰려올 것 같았거든요. 대신 걸으면서 복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과 세아가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복수의 기회였어요.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의 얼굴에 희망이 스며들었어요. 소리를 따라가니 작은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이 바위 사이를 흘러가고 있었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은주의 모습은 처절했지만 동시에 강인했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놀랐어요.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강렬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 의지였죠. 물을 충분히 마신 후 은주는 상처를 씻기 시작했어요.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지만 참아냈습니다. 특전사 시절보다 훨씬 혹독한 시련이었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개울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니 안전했고 밤에 길을 잃을 위험도 없었거든요. 해가 지기 전 은주는 간단한 은신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큰 나뭇가지들을 모아 바위 틈에 기대어 세우고 넓은 잎사귀들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고 손톱이 부러져도 계속 작업했어요. 고통보다는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은신처를 완성하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글의 밤은 생각보다 춥고 무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각종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섬뜩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세아가 더 무서운 존재들이었거든요. 나뭇가지를 비벼 불을 피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방법이었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마침내 작은 불꽃이 일어났어요.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불가에 앉아 은주는 지난 15년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 도연이 보여준 다정함,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주던 모습, 학원을 함께 운영하자며 격려해주던 말들,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다는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복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불꽃을 바라보며 은주는 복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도연과 세아가 보험금을 타내기 전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새벽이 되자 은주는 개울에서 세수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제보다 몸 상태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인간의 회복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개울을 따라 내려가면 언젠가는 마을이나 도로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걸으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나 뿌리를 찾아보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이 점점 심해졌지만 물만으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 굶주림을 견디는 훈련을 받았던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후쯤 되어서야 바나나 같은 열매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열매를 먹으며 힘을 보충한 은주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니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현지인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은주를 보더니 깜짝 놀랐지만 곧 연민의 표정을 지었어요. 상처투성이인 은주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은주가 영어로 간청했습니다. 할머니는 태국어로 뭔가 중얼거리더니 은주를 오두막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따뜻한 물과 간단한 음식을 주었고 상처에 바를 약초도 구해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은주는 감사의 마음으로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룻밤 쉬고 나니 몸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할머니가 가리켜준 방향으로 가면 마을이 있고 거기서 시내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며 은주는 다짐했어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런 지경에 빠뜨린 도연과 세아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리켜준 길을 따라 걸었어요. 이제 문명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복수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주의 발걸음에는 전보다 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리켜준 길을 따라 반나절을 걸은 은주는 드디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비포장길과 낡은 집들이 늘어선 소박한 마을이었어요. 현지인들이 은주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호기심과 연민이 섞인 시선들이었죠. 은주는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상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상점 주인이 간단한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도시로 가는 버스가 있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은주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치앙마이까지 가는 버스가 내일 아침에 있어요. 그런데 당신 괜찮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상점 주인의 걱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병원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버스표만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은주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은 경비행기에 두고 내려왔거든요. 당황한 은주를 본 상점 주인이 동정심을 보였어요. 일단 우리 집에서 하루 쉬어 가세요. 내일 버스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태국인들의 따뜻한 인정에 은주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상점 주인의 집에서 제대로 된 잠자리와 음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니 사람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은주는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 대신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당한 여성의 얼굴이었어요. 상점 주인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은주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진실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지만 사고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에 올라탄 은주는 치앙마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남편과 함께 이 길을 지나왔는데 이제는 혼자서 복수를 위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치앙마이에 도착한 은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영사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권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영사관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영사관 직원은 은주의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남편분이 경찰에 신고하셨더군요. 은주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도연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은주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경비행기 체험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수색 작업도 했지만 찾지 못했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영사관 직원의 말을 들으며 은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연은 벌써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살아서 돌아오셨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바로 남편분께 연락드릴게요. 안 됩니다. 은주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남편분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지금은 연락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은주의 간절한 부탁에 영사관 직원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시 여권 발급과 항공료 대출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지내실 건가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주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치앙마이에 머무르는 동안 도연과 세아의 동향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영사관 근처의 값싼 게스트하우스를 찾을 수 있었어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복수 계획을 세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인터넷 카페를 찾아 한국 뉴스를 검색해 보았어요. 예상대로 자신의 실종 소식이 작은 기사로나마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태권도 학원 운영자, 태국 여행 중 실종, 경비행기 추락 추정, 수색 작업 계속. 기사를 읽으며 은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도연의 연기가 얼마나 완벽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댓글들을 보니 동정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두 도연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새 출발한다던 부부의 비극. 은주는 키보드를 치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때가 되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은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이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상담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직 사망 확인이 안 되었지만 준비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세아가 도연 곁에서 위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지인들은 힘든 시기에 보험 설계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은주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은주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살아 돌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임시 여권이 나왔습니다. 은주는 곧바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하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도연과 세아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은주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욱 단단해진 얼굴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도연아, 세아야. 내가 돌아간다. 은주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의 여신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주 전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던 곳에 이제는 복수를 위해 혼자 돌아오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바로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은주는 공항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옛 동료였던 강철수 대령에게였습니다. 특전사 시절 은주의 직속 상관이었고 제대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철수 오빠, 저 은주예요. 은주야? 너 지금 어디야? 도연이가 난리 났더라. 태국에서 실종됐다면서? 철수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오빠,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넌 정말 괜찮은 거야? 도연이 말로는. 오빠,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철수와의 약속을 잡고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철수 오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연과 세아를 상대하기 어려웠어요.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맞서려면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 철수와 만났습니다. 철수는 은주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은주야, 너 많이 변했구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오빠, 제가 겪은 일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은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경비행기에서 일어난 일부터 정글에서의 생존, 그리고 도연과 세아의 배신에 대해서 말이죠. 철수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은주의 진지한 표정과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며 점점 진실임을 알아갔어요. 그 못된 놈이 정말 그런 짓을. 철수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오빠, 저는 단순히 복수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은주의 말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놈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그들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철수는 은주의 말에 동의했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철수가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연과 세아가 생각보다 훨씬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은주의 49제까지 치르며 슬퍼하는 남편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아는 보험금 지급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연이 이미 학원 건물 매각 계약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철수의 말에 은주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자신이 10여 년간 일궈온 학원을 그렇게 쉽게 처분하려 한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우선 세아부터 흔들어 볼게요. 그 여자가 약한 고리일 것 같아요. 은주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세아를 먼저 분리시킨 다음 도연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철수도 은주의 계획에 동의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뒷받침해 줄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이제 정말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세아가 자주 가는 커피숍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관찰한 결과 세아의 일상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전화 통화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마 도연과의 통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주는 세아 근처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여보, 보험금 언제쯤 나올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세아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더 관찰한 은주는 드디어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세아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접근하기로 한 거죠. 그날 오후 세아가 평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주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세아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세아 씨. 갑자기 나타난 은주를 본 세아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은주 씨? 어떻게? 당신 죽었다고. 죽었다고요? 누가 그랬나요? 은주의 차가운 미소에 세아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세아 씨. 우리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은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주 씨, 정말 살아계셨던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세아 씨는 왜 그렇게 놀라시나요? 혹시 제가 죽었기를 바라셨나요? 은주의 직격탄에 세아는 더욱 당황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도연 씨와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셨나요? 세아의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게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세아 씨,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경비행기에서 도연이가 한 말들, 2년 전부터 시작된 당신들의 관계, 보험금 15억을 노린 치밀한 계획까지 말이죠. 은주가 차근차근 말할수록 세아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계획이 정말 도연이 아이디어였을까요? 아니면 보험 전문가인 당신이 꾸민 일일까요? 세아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주의 예리한 추리가 전곡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세요, 세아 씨.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조금은 선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은주의 말에 세아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들킨 이상 변명할 방법도 없었고 도연을 믿고 의지하기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은주 씨, 저는 세아가 말을 시작하려 할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세아는 당황한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봤어요. 받아보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요. 은주의 지시에 따라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세아야, 오늘 저녁에 보험회사 사람들과 만나기로 했잖아. 준비 다 됐지?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준비했어요. 세아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아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도연이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은주는 세아에게 눈짓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몸조리 잘해. 이번이 마지막 단계니까 실수하면 안 돼. 알겠어요. 세아가 전화를 끊자 은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 단계라고 하네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건가요? 세아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어요. 사실 보험회사에서는 사망 확인이 안 된 상태라 아직 지급을 미루고 있었지만 법정 실종 기간이 지나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세아 씨,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주가 말을 멈추자 세아가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당신이 제 편이 되어 도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간단해요. 도연이 당신을 버릴 계획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은주의 말에 세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 도연은 저를 사랑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험금 15억을 혼자 차지하려는 남자가 은주의 말에 세아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세아 씨, 도연이가 최근에 혼자서 뭔가 알아보고 있는 일이 있지 않나요? 당신 몰래 하는 일 말이에요. 은주의 질문에 세아는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해외 계좌 같은 걸 개설하고 있지는 않나요? 은주의 예리한 추측에 세아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도연이 은행 서류를 들고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설마가 아니에요. 도연이는 보험금을 받자마자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계획이에요. 어쩌면 당신까지 제거할지도 모르고요. 은주의 말에 세아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도연이의 모든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증인이 되어 주시고요. 하지만 그러면 저도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물론 책임은 져야겠죠. 하지만 자수하고 협조하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이와 함께 끝까지 버티다가 더 큰 죄를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낫겠죠. 은주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세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도연을 완전히 믿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세아 씨. 오늘 저녁 보험회사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은주가 마지막 압박을 가했습니다. 세아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어차피 들킨 이상 살 길은 은주와 협력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거죠?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협력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은주의 약속에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오늘 저녁 만날 때 녹음기를 지니고 가세요. 도연이의 말을 모두 녹음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7시, 도연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보험회사 담당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세아도 함께 자리했는데 가슴속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은주와의 약속대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험회사 과장인 김 과장과 차장인 이 차장이 참석했는데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도연 씨, 정말 힘드시겠지만 절차상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기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연출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은주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협조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맞았어요. 도연은 정말 뛰어난 연기자였던 거죠. 이 남자가 나까지 속였다니. 세아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도 완전히 당한 거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해외에서 실종된 경우에는 현지 수사기관에 공식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차장이 말을 하던 중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제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은주에게 미안하고. 도연의 말에 세아는 소름이 돋았어요. 법적으로는 실종 선고가 내려져야 하는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6개월 후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도연의 눈이 번쩍였어요. 물론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유지했지만 세아는 그 순간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돈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세아는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이면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6개월이면 그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원 운영도 힘들고.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학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 차장이 물었습니다. 사실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요. 은주 없이는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도연의 대답을 들으며 세아는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학원 건물까지 팔면 도연이 손에 넣을 돈이 얼마나 될지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 돈을 자신과 나눠 가질까요? 은주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도연 씨, 혹시 부인께서 다른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나요? 김 과장의 질문에 도연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다른 보험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말입니다. 저희 회사 외에 다른 곳에서도. 아, 네. 몇 개 더 있긴 하죠. 세아 씨가 추천해 준 것들이. 도연이 세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자신도 이 일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총 보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 차장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확히는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연의 대답에 보험회사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세아도 다시 한번 그 금액의 크기를 실감했어요. 2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20억이나 되는군요. 부인께서 위험한 일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안전을 위해서 많이 들어둔 거예요. 도연이 서둘러 변명했지만 어색했어요. 세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대화는 나중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도연 씨, 실례지만 부인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혹시 최근의 다툼이나. 김 과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펄쩍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이번 여행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간 거였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세아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도연이 평소에 은주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도연이 변명을 계속하려 할 때 세아가 끼어들었어요. 도연 씨,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일이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아는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어요. 지금 도연이 의심받으면 자신도 함께 곤란해질 테니까요. 다행히 세아 씨가 옆에서 도와주셔서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어요. 도연이 세아를 바라보며 감사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김 과장이 세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세아 씨,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 없나요? 네. 도연 씨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김 과장의 예리한 관찰에 세아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도연을 먼저 배신하면 자신은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세아가 어색하게 대답했을 때 도연이 돌아왔어요.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 세아에게 물었어요. 세아야, 보험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별거 없어. 그냥 힘내라고 하더라. 정말 다른 얘기는 안 했어? 도연의 계속된 추궁에 세아는 짜증이 났어요.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날 밤 세아는 은주에게 연락했습니다. 녹음은 잘 됐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상한 일이에요. 내일 도연에게 직접 나타날 거예요. 혹시 저한테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세아는 자신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도연은 평소처럼 세아와 함께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 마지막 점검을 하려는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세아야, 너 오늘 왜 그래?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네. 도연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세아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도연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도연도 어제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보험회사에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추가 조사요? 세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태국 현지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고 하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둬야 할 것 같아. 도연의 말에 세아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추가 조사가 시작되면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날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 그냥 평소대로 행동하면 돼. 도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세아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카페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세아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은주였거든요. 은주는 천천히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도연은 아직 은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도연 씨. 은주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을 벌린 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야? 어떻게, 너 죽은 거 아니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었다고요? 누가 그랬나요? 은주가 차갑게 웃으며 도연 앞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연 씨,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시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은주의 말에 도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은주야,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나는 내가 경비행기에서 뭐라고요? 혹시 저를 밀어뜨린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주의 직격탄에 도연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세아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내가 실수요? 은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보험금 15억 이야기도, 세아 씨와의 2년간 불륜 관계도, 그리고
저를 제거하려던 치밀한 계획도 말이죠. 은주의 폭로에 도연과 세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뭘 하고 계셨나요? 은주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이걸 들어보시죠. 은주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에서 도연과 세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제 보험회사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보험금 2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텐데 빨리 절차 진행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도연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어요. 세아가 배신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세아야, 너 이런 짓을. 도연이 세아를 노려봤지만 세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 씨,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아 씨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실을 말해줬으니까 말이죠. 은주의 말에 도연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나는 미안하다고요? 1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나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아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친구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그 모든 게 연기였다니. 세아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대신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에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은주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은주야,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하시죠. 살인 미수범과 할 이야기는 없어요. 은주의 냉정한 말에 도연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분 후 경찰들이 카페에 도착했어요. 도연과 세아는 체포되었고 은주는 경찰에게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를 살해하려고 태국에서 경비행기에서 밀어뜨렸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아서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어요. 은주의 진술에 경찰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어요. 도연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신가요? 경찰이 물었을 때 도연은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법원 앞에서 은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도연과 세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법정에서 벌어진 공방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도연의 변호사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녹음 파일, 보험금 관련 서류, 그리고 세아의 자세한 증언까지 모든 것이 계획 범죄임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법원 계단을 오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은주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강철수를 발견했어요.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나겠네. 철수가 은주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네, 드디어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은주가 답했습니다. 그 순간 도연과 세아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들어왔어요. 도연은 6개월 전과 달리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세아도 마찬가지로 생기를 잃고 우울해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은주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은주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도연에게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도연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윤세아에게는 살인미수 공모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세아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은주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판결이 내려지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복수는 완료되었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 판사의 추가 선고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은주를 도연이 불렀습니다. 은주야. 수갑을 찬 채로 간절히 부르는 소리였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뭐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나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도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도연 씨,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은주의 차가운 대답에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세아도 멀리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은주는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온 은주와 철수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 철수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막상 끝나니까 허전한 기분도 들어요. 은주가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 1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진짜 은주의 인생을 살 수 있잖아. 철수의 격려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학원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시작하려고요. 하지만 예전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면? 철수가 궁금해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가정폭력이나 배신을 당한 여성들 말이에요. 은주의 계획을 들으며 철수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무도 수업도 병행하려고요. 여성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은주의 눈에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였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새로운 학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복잡한 강남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곳이 어떠세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물었습니다. 좋네요. 여기로 정할게요. 은주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원 간판을 만들면서 은주는 새로운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피닉스 무도학원.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개원 당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철수는 물론이고 예전 제자들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제자들의 응원에 은주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명의 여성들이 상담을 위해 찾아왔어요. 이미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 함께 해결해봐요. 은주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이 순간 은주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요.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한은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